안녕하십니까. 직업상담사 2급 자격시험 대비 직업심리학 3강 강의를 시작합니다. 3강 강의는 정질적 자료 수집 방법인데 상담학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다시 한 번 더 반복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량적 연구의 대안으로 제시된 연구가 정질적 자료 수집 방법인데요. 훨씬 덜 체계적입니다. 훨씬 덜 체계적이고 수치를 덜 중요시하며 관찰과 주관적 해석만 가로, 관찰과 주관적 해석을 강조하는 게 정질적인 자료 수집 방법입니다. 자, 정질적 자료 수집 방법의 유형의 첫 번째, 생애 진로 사정, 라이프, 그 다음에 캐리어 어세스먼트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LCA라고 말씀드렸는데요. 30분에서 40분간 긍정적 관계 형성 후에 내담자에 관한 가장 기초적인 직업상담 정보를 얻는 질적인 평가 절차입니다. 아들러의 개인 심리학에 기반을 두고 있다 했습니다. 자, 네 가지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진로 사정, 전형적인 하루, 강점과 장애, 요약이 있습니다. 암기법도 상담학에서 말씀드렸었죠. 내담자의 경력이나 교육 여가 활동을 확인하는 게 진로 사정, 내담자가 일상생활을 어떻게 조직하는가를 확인하는 게 전형적인 하루, 강점과 약점에 대해서 질문함으로써 직면한 문제, 환경적 장애, 대처 자원 등에 관한 정보를 얻는 게 강점과 장애, 면접 동안에 얻어진 정보를 강조하여 자기 인식을 증가시키고 얻은 정보들을 문제 해결을 위한 목표와 관련시켜보는 게 요약이라 했습니다. 자, 직업카드 분류법이 있습니다. 미주리 대학에서 개발한 건데요. 개념은 다양한 생각들을 분류하는 비표준화 접근법이다. 비표준화 접근법의 가로 묶어주십시오. 자, 홀랜드 이론을 결합한 것으로서 직업카드를 이용하여 학생들의 직업 흥미를 알아보기 위해서 구현한 방법입니다. 의의는 분류 과정을 통해 내담자는 자신의 직업적 흥미에 관해 상당한 통찰력을 얻고 상담자는 내담자의 가치관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습니다. 직업카드 분류법의 장점은 학생 개개인의 직업 선택의 이유나 능동적인 참여나 융통성이나 즉각적인 결과 확인 등이 있다고 제가 상담학에서 필기해 드렸습니다. 직업카드 분류 활동의 목표는 직업 흥미 탐색, 직업 목록과 홀랜드 유형 탐색, 활동 결과 요약, 진로 정보 제공입니다. 자, 직업카드는 워크댓의 직업 전망서, 그 다음 직업 정보 시스템 등의 자료를 이용하여 60개 또는 90개 한 세트의 직업카드 제작이 가능하며 카드 기입 내용이나 카드 활용 방안은 상황에 맞게 변형하여 활용이 가능합니다. 자, 밑에 실력 따지기에 직업카드 분류법의 장점과 분류 목표가 있는데요. 여기 위에 있는 내용과 똑같습니다. 자, 거기에서 밑줄 친 부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직업카드 분류법은 직업카드를 분류하는 활동을 통하여 학생들의 직업 흥미를 알아보기 위해서 고안된 비표준화된 평가 방법이다. 이게 이제 시험에 쫙 나왔었고 직업카드 분류법을 찾는 것이 답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내용들 쭉 이제 읽어보십시오. 이거는 상담학에서 했던 내용과 똑같습니다. 자, 거기 양가로 1번을 보면 좋아하고 싫어하는 직업에 대한 학생 개개인의 견해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장점을 보고 있습니다. 자, 2번 학생들이 능동적으로 진행 과정에 참여하게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3번 상황에 따라서 융통성 있게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번째 활동 결과를 즉시 알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장점은 이미 직업 상담학에서 판서해 드렸습니다. 그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정리해 주십시오. 자, 직업카드 분류법에 목표가 있는데요. 목표 1, 목표 2, 목표 3은 우리가 이제 앞에서 쭉 읽었던 내용들하고 연관성이 있는데요. 직업 흥미를 탐색하는 게 첫 번째 목표입니다. 그 다음에 다양한 직업색에 대해서 알게 되고요. 알게 하고 자신의 홀랜드 유형에 대해서 살펴보게 하는 게 목표 두 번째입니다. 직업카드 분류 활동의 결과를 요약하고 진로, 직업 관련 정보를 찾는 방법을 제시하는데 이게 또 목표 세 번째가 됩니다. 직업카드 분류법의 목적 또는 목표에 대한 내용도 상담학에서 말씀드렸고 거기에서 판서해 드렸으니까 적어 놓으시고 계속 봐주시면 됩니다. 대개 보면 직업카드 분류법은요 2차보다는 1차에서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1차적인 부분들에 나오는 필기 문제는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것들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기 효능감 측정은 우리가 이제 내담자가 어떠한 과제를 특정 수준까지 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신념이 있다, 확신이 있다. 그걸 바로 우리가 자기 효능감이 높은 내담자라고 하는데요. 자, 이런 것들은 묻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거기 3번에 있는 대로 수행해야 될 과제를 제시하고 그 다음에 난이도나 과제 수행 확신 정도를 물어서 수행 수준을 예측하는 것이어서 우리가 이거를 정량이라 아니라 하지 않고 정질적인 자료 수입 방법이다. 이 자기 효능감 측정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3장 들어갑니다. 직업 심리 검사 들어갑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직업 심리 검사 제1절 심리 검사의 이해, 규준, 신뢰도, 타당도, 심리 검사의 개발 및 실시가 나와 있습니다. 자, 내용이 조금 많습니다. 제 1번은 심리 검사의 이해인데요. 여기는 워밍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히려 오른쪽에 있는 실력 따지기 박스가 더 중요합니다. 거기에 별표 하나 쳐주시기 바랍니다. 심리검사의 이해입니다. 심리검사란 심리적 구성 개념인 능력, 성격, 흥미, 태도 등의 심리적 속성을 수량화하기 위하여 표준화된 측정 도구를 우리가 심리검사라고 말합니다. 물론 투사적 검사와 같이 비표준화된 것도 있습니다. 자, 심리검사의 주요 개념이 있는데요. 심리적 구성 개념, 인간 행동을 설명해주는 이론을 만들기 위해 연구자들이 상상으로 만들어낸 추상적이고 가설적인 개념으로 직접 측정이 불가능하며 추론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 다음에 표준화가 있습니다. 자, 표준화는 밑에 각주가 있는데 좀 이따 보도록 하고요. 검사 실시와 채점 절차의 동일성 유지에 필요한 세부 사항들이 정리되어 있는 게 표준화입니다. 자, 표준화 검사는 검사 요강이 제시되어 있는 검사입니다. 측정 과정과 채점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편차를 줄일 수 있어서 정확한 측정이 가능해서 객관성이 높습니다. 자, 측정이 있는데요. 어떤 일정한 규칙에 따라서 대상, 사건의 속성에 대해 수치를 할당하는 과정을 우리가 측정이라고 말합니다. 자, 표준화 8번의 각주를 보겠습니다. 이 표준화 내용은 그 위에 있는 내용들과 연관성이 있는데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검사 실시 해석상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세부 사항들이 잘 정리되어 있는 것인데요. 표준화에는 검사 자극의 표준화, 실시 방식의 표준화, 채점 방식의 표준화 등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검사 요강으로 제시가 되어 있고요. 이 중에서 해석의 표준화에 꼭 필요한 것이 바로 규준입니다. 규준에 동그라미 치세요. 규준은 뒤에 나올 겁니다. 표준화를 하는 목적은 검사 실시 및 해석에 영향을 미치는 외적 변수들의 영향을 가능한 한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표준화를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심리검사의 용도입니다. 현재 내적인 심리 속성이나 특성을 진단, 향후 행동 성과를 예측하기 위함이 심리검사의 용도입니다. 자, 교육 장면, 임상, 상담 장면, 산업 장면, 기초 연구 장면에서 심리검사가 활용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심리검사의 역사인데요. 주로 초기에는 지능, 비네시몬 검사가 이제 가장 최초의 지능검사가 되는데요. 자, 지능을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 개발되었습니다. 적성검사, 지능검사를 보완하는 게 특수능력인 적성입니다. 성취도검사 등의 능력검사가 개발되었고 성격검사의 순으로 발전하였습니다. 자, 이 검사의 발달 순서를 보면 지능검사에서 그 다음에 적성검사에서 그 다음에 성격검사 이런 식으로 발전이 이루어졌다. 이거 하나만 적어 놓으십시오. 큰 중요한 의미는 아니. 자, 그 다음에 실력 따지기 보겠습니다. 검사, 측정, 평가가 있는데요. 자, 이거를 부등호로 표시를 해보면 검사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 측정이고 검사와 측정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평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요거 하나 교재에다가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검사 들어갑니다. 테스트. 대답될 일련의 질문과 과제를 제시해 놓은 것으로서 끊어요. 적성검사, 학업성취도검사, 성격검사, 흥미검사 등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측정입니다. 물체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속성을 수량화하는 과정으로서 끊어요. 무게, 길이, 심리적 특성의 측정 과정을 들 수 있으며 측정은 검사보다 광의의 개념을 갖습니다. 그래서 검사를 포함하고 있는 게 측정이에요. 자, 평가입니다. 인간 프로그램 사물의 속성과 특성을 측정한 결과를 가지고 끊어요. 가치를 판단하는 행위, 거기 가로 묶어주세요. 가치 판단 행위가 바로 평가입니다. 평가는 필요한 정보를 결정하고 수집하여 가치를 판단하는 과정으로서 측정과 검사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등호가 포함관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자, 심리검사의 목적이 있습니다. 1차에 나왔던 거니까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한 개인의 행동을 예측하는 것이다. 밑줄 쫙 그어주십시오.
학업 성취도의 예측이나 특정 활동에서 개인의 행동을 예측하는 데 유용한 것이 심리검사입니다. 심리검사의 결과는 개인 간의 상호 비교에 그 근거를 두어 앞으로 한 개인이 수행할 행동을 상대적으로 확률적으로 예측할 수 있도록 합니다. 두 번째, 2번 밑줄 그어주세요. 한 개인의 행동상의 원인적인 요인을 진단하는 것입니다. 원인 진단의 동그라미요. 적절한 지능검사의 사용을 통해서 행동에서 나타난 결함이나 결점뿐만 아니라 그 원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검사를 통하여 집단의 일반적인 경향을 조사 또는 연구하여 기술하거나 규명하려는 목적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검사부터 가로, 검사를 통하여 집단의 일반적인 경향을 조사한다 가로 닫고요. 네 번째, 개성은 우리가 퍼스널리티라고 해서 성격과도 같습니다. 개성과 적성의 발견을 통하여 자신의 발전을 도모하고, 여기서 하나 끊어주셔야 돼요. 인력의 적재적소 배치를 하기 위해 여기서 끊어주셔야 돼요. 자, 검사를 사용하기도 한다. 그러니까 성격이나 적성의 발견을 통해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직장에서 직업적인 측면에서 하는 것이니까 이거는 인력의 적재적소의 배치,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1, 2, 3, 4인데 모두 다 딱 4번은 두 개가 합쳐져 있는 것이라서 5가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심리검사의 목적은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예측입니다. 동그라미. 두 번째는 원인을 진단하는 겁니다. 진단의 동그라미.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일반적인 경향을 조사하는 거라 그랬어요. 경향 조사의 동그라미.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적성, 개성, 거기에 동그라미 쳐야 돼요. 적성이나 개성, 성격을 파악을 하는 게 심리검사 아닙니까? 그래서 발전을 도모한다. 발전의 동그라미. 그 다음에 마지막은 적재적소의 인력을 배치하는 거다. 가로 묶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5가지의 심리검사 목적을 말씀드렸습니다. 필기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심리검사의 분류인데요.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 중요한데 2차 실기가 나오거든요. 1번 검사의 실시 방식에 따른 분류 참고, 2번 내용에 따른 분류 별표 2개. 자,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여기가 1차, 2차 다 출제되는 거고, 자, 세 번째 사용 목적에 따른 분류가 있습니다. 별표 2개. 이것도 1차, 2차 다 나오는 것입니다. 자, 심화학습이 있는데요. 극대적 수행검사와 습관적 수행검사. 이거 앞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극대적 수행검사는 인지검사고 습관적 수행검사는 정서적 검사라 이렇게 말해요. 그 다음에 규정 참조 검사와 중거 참조 검사 의미와 사례가 나와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시험에 출제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검사 실시 방식에 따른 거 봐보세요. 실시 시간이 있습니다. 속도와 역량이 있는데요. 속도는 시간 내에 수행 능력을 측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도란 말 쓴 거고, 그 다음에 역량은 어려운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거는 시간을 좀 풍부하게 주면서 어려운 문제로 구성됐으니까 궁극적으로 문제 해결을 하느냐 못하느냐 그걸 보는 것입니다. 이게 역량검사입니다. 피검사자의 수는 아시겠죠? 1대1로 하면 개인 검사가 되고 집단적으로 하면 집단 검사가 됩니다. 검사의 도구는 지필로 하면 지필검사고 지필로 하지 않고 동작을 수행하는 것은 수행검사라고 말합니다. 운전면허 시험의 2차 같은 경우는 수행검사가 되고 1차는 지필검사로 하는 것이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내용에 따른 분류인데요. 인지적 검사. 자, 인지적 검사는 능력, 성능이라 합니다. 능자에 동그라미 치시면 돼요. 자, 인지적 검사의 종류는 중분류는 지능검사나 적성검사나 성취도 검사가 이게 들어갑니다. 자, 사례는 웩슬러 지능검사가 대표적인 것이 되고요. 적성검사는 GATB가 대표적인 것이 되고 토익, 토플은 성취도 검사와 관련성이 있습니다. 자, 특징 비교하면은 극대 수행 검사의 밑줄. 자, 능력을 극대로 수행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정답이 있고 제한 시간이 있고 그 다음에 능력을 발휘해야 되는 겁니다. 자, 정서적 검사가 있는데 이건 성격과 성향을 나타내는 겁니다. 자, 성격 검사와 흥미 검사와 태도 검사가 있습니다. 미네소타 다면적 인성 검사 MMPI, 캘리포니아 성격 검사 CPI, 성격 유형 지표 MBTI는 다 성격 검사입니다. 자, 흥미검사는 직업선호도 검사 중에 흥미검사, 직업흥미검사가 있고요. 태도검사는 직업만족도, 직무만족도 검사가 여기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습관적 수행검사라고 합니다. 습관적 수행검사는 정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시간 제한이 없는 게 원칙이고요. 그 다음에 최대한 정직한 응답, 답변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자, 사용 목적에 따른 분류가 있습니다. 규준에 동그라미 치시고 준거에 동그라미 치세요. 규준 참조 검사는 상대적인 비교를 하는 것이고요.
중거참조검사는 절대적인 비교를 하는 거예요. 자, 다른 대표적인 집단, 이게 규준 집단이라고 하는 건데요. 대표적인 집단의 사람들의 점수와 비교해서 해석하며, 자, 비교 기준이 되는 점수들을 규준이라고 합니다. 비교 기준이 되는 점수, 규준 집단의 점수를 규준이라고 말합니다. 놈이라고 하죠. 영어로는. 따라서 이 규준에 따라서 우리가 상대적인 비교를 하는 것이 규준참조검사. 특정 기준의 가로. 특정 기준은, 자, 우리 자격증 시험은 60점, 60%가 뭐예요? 네, 합격 기준이죠. 따라서 특정 기준이 60점일 수도 있고 70점일 수도 있어요. 자, 토대로 해서 해석하며 기준 점수는 검사 사용 기간이나 조직의 특성, 시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심화학습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극대 수행검사가 있는데요. 거기에 1번 지능, 2번 적성, 3번 성취검사가 있습니다. 습관적 수행검사 1번 성격, 2번 흥미, 3번 태도가 있습니다. 거기 위에 있는 문장은 위에서 다 설명해 드렸던 거예요. 그 다음에 규준참조검사가 있는데 규준참조검사는 개인의 점수를 다른 사람의 점수와 비교합니다. 상대적의 동그라미. 상대적으로 어떤 수준인지 알아보는 게 주된 목적이고요. 즉 개인이 얻은 점수나 측정치를 끊어요. 비교 집단은 규준 집단을 말합니다. 비교 집단의 규준에 비추어서 상대적인 서열에 의해 판단되는 평가가 규준참조검사라고 합니다. 개념만 잡아주시면 됩니다. 사례로는 심리검사 등이 있고요. 중거참조검사입니다. 개인의 점수를 끊어요. 어떤 특정 기준과 비교합니다. 이보다 낮은지 높은지 그런 정보를 얻으려는 검사입니다. 즉 중거에 비추어서 학습자들이 무엇, 과제의 영역이나 분야, 이것을 얼마만큼 알고 있느냐에 관심을 두는 평가로서 자격증 시험이 바로 이제 중거참조검사가 됩니다. 사례로는 운전면허 시험이나 국가자격시험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심리검사 윤리적 문제와 측정 도구의 심리검사까지 보고 판서를 하겠습니다. 심리검사 윤리적 문제. 심리검사 결과가 여러 분야의 의사결정에 중요한 증거로 활용되며 심리검사가 공정하고 정확하게 이용되지 않으면 피검사자가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무해성의 원칙에 위배가 되는 거고요. 윤리강령의 기본 정신은 심리검사가 피검사자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도구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은 검사의 한계를 인식하고 끊임없이 검사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성실의 원칙 이런 것들과 연관성이 있겠네요. 그 다음에 측정 도구로서의 심리검사가 있는데요. 심리검사는 인간의 내적 특성을 측정하는 도구입니다. 다양한 통계적 기법을 이용해서 개발하고 심리검사로 측정해낸 수치들은 일반적으로 등간 척도로 간주한다고 합니다. 참고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상대적인 비교를 해야 되는 것이니까 어떤 차이 비교를 해야 되는 것이니까 등간 척도로 많이 간주가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심리검사는 표준 점수로 한다고 했잖아요. 표준 점수는 앞에서 제가 서열 척도가 아니라 등간 척도라고 말씀을 바로 앞에 강의에서 해드렸습니다. 자, 여기에서 한 가지 판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속도검사하고 역량검사 이것을 좀 봐야 되는데요. 속도검사하고 그 다음에 역량검사가 있습니다. 자, 속도검사와 역량검사는 실시 시간에 따라서 구분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실시 시간에 따라서 구분한다. 그러면 속도검사는 시간 안에 수행하는 능력, 시간 내 수행 능력을 보는 것이고, 자, 이거는 시간은 충분히 줍니다. 궁극적인 문제 해결 능력, 궁극적 문제 해결 능력을 보는 겁니다. 문제 해결 능력을 보는 것이다. 따라서 이거는 피검자가 얼마나 속도 있게 문제를 푸느냐, 이거는 역량을 갖추고 있느냐, 그것을 보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렇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내용에 따른 분류입니다. 이건 내용에 따른 분류인데, 자, 이게 이제 시험에 잘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지적 검사가 있다라고 했어요. 인지적 검사는 능력 검사이면서 성능을 보는 겁니다. 성능 검사라 이렇게 보고요. 두 번째, 정서적 검사가 있습니다. 정서적 검사는 정의적 검사라고도 하지만 성향이나 성격을 보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인지적 검사의 특징과 정서적 검사의 특징 두 가지를 구분할 줄 아셔야 되는데요. 자, 먼저 종류부터 해보겠습니다. 인지적 검사의 대표적인 게 지능 검사입니다. 그 다음에 적성 검사입니다.
적성 검사는 특수한 능력을 보는 것이다 라고 했죠. 특수 능력을 본다 그래서 특수 능력인 적성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성취도 검사가 들어갑니다. 성취도 검사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서적 검사의 종류가 있습니다. 성격 검사가 있고 성격 검사, 그 다음에 흥미 검사, 그 다음에 태도 검사가 있습니다. 태도 검사 이런 것들이 큰 맥락이니까 잘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인지적 검사의 특징하고 그 다음에 여기 정서적 검사의 특징을 보겠습니다. 인지적 검사는 능력을 수행하는 거니까 최대한 능력을 발휘해야 됩니다. 최대한 능력을 발휘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극대 수행 검사다 이렇게 말해요. 극대 수행 검사다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정답이 있습니다. 정답이 있다. 그리고 시간 제한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정서적 검사입니다. 정서적 검사는 정직한 답변이 요구됩니다. 솔직한 답변, 정직한 답변이 요구돼요. 응답이라 할게요. 정직한 응답이 요구됩니다. 성격을 측정하는 거고 흥미를 측정하는 거니까 정직한 응답이 요구된다. 습관적 수행검사라고 합니다. 습관적 수행검사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반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답이 없습니다. 정답이 없고요. 자, 없을 무자입니다. 그 다음에 시간 제한이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시간 제한이 원칙적으로 없는 것이 바로 정서적 검사다. 이렇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정리가 됐습니다. 내용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잘 알아놓으셔야 되고요. 규준 참조 검사와 그 다음에 준거 참조 검사가 있다. 자, 이것은 사용 목적에 따라서 분류한 겁니다. 사용 목적에 따라서. 그러면 사용 목적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거는 상대적인 비교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이거는 절대적인 비교를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대적 비교는 규준 집단의 규준과 비교 집단이라 할까요? 비교 집단의 규준과 비교 집단의 규준과 개인의 표준점수화해서 비교하는 거니까 이것을 비교하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이제 규준 참조 검사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위치에 있느냐, 그 사람이 어떠한 위치에 있느냐, 그것을 보는 것이 바로 규준 참조 검사인데, 자, 사례까지 시험에 나오거든요. 사례는 각종 심리 검사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심리 검사 중에서 규준이 있는 것은 대개 객관적 검사가 있어요. 표준화된 객관적 검사가 여기에 들어가니까 객관적 검사까지 써주면 되겠죠. 투사적 검사는 규준이 있는 것도 있지만 없는 것도 있기 때문에요. 자, 그 다음에 절대적 비교는 특정 기준 점수보다 높은지 낮은지 그것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특정 기준 점수보다 이것이 높은지 낮은지를 비교하는 것이다. 그게 바로 준거 참조 검사가 되고, 이거는 절대적 비교라고 하는 건데 절대평가가 여기에 들어간 거고 상대평가가 규준 참조 검사가 돼요. 여기는 이제 자격시험이라든지 자격시험 등이 여기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국가자격이나 운전면허 시험이니까 자격시험 여기에 들어간다. 자, 사용 목적에 따라 규준 참조 검사나 준거 참조 검사도 개념을 알아놓으셔야 되고요. 사례까지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됐습니다. 이제 2번 규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규준의 개념 및 필요성입니다. 1번 심리검사 점수는 상대적인 것입니다. 끊어요. 상대적 점수 해석을 위한 기준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규준이라고 합니다. 규준이라고 하는 것은 비교 집단의 점수, 그것을 우리가 규준으로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규준은 대표 집단의 사람들에게 실시한 검사 점수를 일정한 분포도로 작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규준의 제작은 모집단에 대한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는 표본 추출 방법을 이용하여 규준 집단을 구성하여 제작합니다. 심리검사에서 규준을 마련하는 것은 검사 점수 해석을 위해 꼭 필요한 작업입니다. 원 점수를 어떤 상대적 특정치, 즉 뭐죠? 표준 점수, 표준화 점수 이것으로 변환해서 사용함으로써 대표 집단 내 수치가 차지하는 위치를 쉽게 파악할 수 있고 상호 상대적 비교도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규준이 상당히 중요하다. 절대적인 비교보다 상대적 비교가 여기서 필요하니까요. 그 다음에 표집의 방법이 나와 있는데 자, 여기에 이제 규준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규준은 우리가 첫 번째 비교 집단을 우리가 이제 그 표본 추출을 하는 거죠. 표본 추출한 표본 집단입니다. 표본 집단인데 자, 이 비교 집단의 규준 점수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바로 이제 규준이라고 말할 수 있다. 비교 집단의 점수 이것을 규준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자, 이거는 이미 표준화된 점수가 됩니다. 표준화된 점수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고요. 비교 집단의 점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있어야 우리가 여기에서 말씀드린 대로 개인의 표준 점수와 비교해서 이 규준 집단에 비하면 어디에 위치하는지를 파악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이것을 우리가 규준이라고 말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개인이 규준 집단 내에서 어느 위치에 있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규준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파악할 수 있다. 이것을 우리가 상대적인 비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상대적 비교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규준이라고 하는 것은 표준화된 검사에서 있는 겁니다. 표준화된 객관적 검사에서 존재하는 것이고 자, 표준화된 검사를 우리가 하고 나서 해석을 해야 되잖아요. 해석할 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규준입니다. 해석할 때 활용하는 것이다. 그래서 표준화된 검사에서는 얼마나 규준이 중요한지를 아시겠죠? 자, 이제 확률 표집과 비확률 표집이 있는데요. 여러분 여기 확률 표본 추출이 4개가 있고 비확률 표본 추출이 4개가 있어요. 상당히 많은 내용을 써드렸는데 여러분들 어차피 시험에서 1차 필기나 2차 실기에서 개념 문제밖에 안 나옵니다. 따라서 개념을 잡아 드릴 건데 여기는 여러분들이 한번 쭉 읽어보시고 제가 판서를 통해서 개념을 잡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확률 표본 추출과 비확률 표본 추출의 개념은 참고하셔도 돼요. 확률적인 정보, 즉 모집단의 목록을 구할 수 있고 확률적인 정보를 알 수 있을 때는 확률 표본 추출이라 하고 그 다음에 모집단을 구하기가 힘들다. 모집단의 목록을 구하기 힘들고 확률적인 정보를 알 수가 없다. 이렇게 했을 때는 비확률 표본 추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개가 있는데요. 이건 어차피 개념 정리니까 개념만 잘 정리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1번 확률 표본 추출, 확률 표집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만큼 비확률 표집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필기에서 준비해야 될 것이 있어요. 암기하는 방법이 있는데 여기가 단, 층, 집, 계, 확률입니다. 자, 여기도 암기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면 누유, 임할, 비확률입니다. 자, 이렇게 적어 놓으시고요. 단층 집계 확률만 외우셔도 돼요. 나머지가 다 비확률이라고 보시면 되니까 요거 하나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팅합니다. 단순 무작입니다. 바로 개념 들어갑니다. 단순 무작위 표집인데요. 심플 랜덤 샘플링이에요. 심플은 의식적인 조작 없이 무작위로 표집하는 겁니다. 자, 의식적인 조작 없이가 바로 심플, 무작위, 랜덤, 그 다음에 표본 추출한다.
자, 표집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개념을 잡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 순서대로 갈까요? 층화 표집이 있습니다. 유층 표집이라고도 하지만 층화 표집으로 알아놓으시면 됩니다. 층화 표집은 동질적인 계층으로 구분합니다. 동질적인 집단이라 해도 돼요. 동질적인 집단으로 구분을 합니다. 구분한 후에 각각으로부터 자, 확률 표집은 무작위로 뽑는 겁니다. 무작위로 추출한다. 이게 바로 층화 표집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단층 집락 표집이 됩니다. 자, 집락 표집은 전체 집락에서 집락이라는 단어가 들어갔으니까 전체 집락에서 두 개 이상의 집락을 무작위로 추출합니다. 자, 무작위로 추출하고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추출하고 전체 집락이 있는데 2개 이상을 뽑아요. 나머지는 신경 쓰지 않고 거기에 하위 집단을 또 뽑아가는 거예요. 그 하위 집단에서 또 2개 이상을 뽑는 겁니다. 하위 집단에서 2개 이상을 무작위로 추출하는 겁니다. 자, 5개의 구가 있다. 자치구가 있다. 2개 이상을 뽑아요. 그래서 자치구 밑에 있는 동이 있죠. 그 뽑아진 것에 그 하위 집단이라고 했으니까 뽑아진 것에 동이 여러 개가 있겠죠. 그 동에서 2개 이상을 뽑는 거예요. 그래서 그 2개 이상을 또 무작위로 추출하는 방법, 이렇게 집락 표집입니다. 자, 네 번째 단층 집계 계통 표집이 있습니다. 계층 표집이라고도 하고요. 체계적 표집이라고도 합니다. 자, 단, 그 다음에 층, 그 다음에 집, 그 다음에 계, 이렇게 해서 4가지로 끝났고, 계통 표집은 표집 간격 K입니다. K를 구하고, 자, 표집 간격은 어떻게 구하느냐? 표본 집단의 크기분의 모 집단의 크기예요. 모 집단이 1000명, 그 다음에 표본 집단이 100명, 그러면 약분하면 10이 나오죠. 따라서 표본 집단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는 표집 간격이 K가 10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먼저 구하고 첫 번째 요소를 무작위로 추출합니다. 첫 번째 요소를 무작위로 추출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K번째로 체계적 표집을 하는 겁니다. 아까 10이었잖아요. 그럼 1번부터 10번까지 해서 하나의 요소를 제비뽑기를 해요. 무작위로 추출하고 라고 했죠. 대표적인 게 제비뽑기. 3을 뽑았다. 그러면 3번 추출하고 10번째 가면 13번, 23번, 33번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K번째로 체계적 표집을 하는 것이 바로 계통 표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끝났습니다. 이렇게 개념만 잡아주시고, 자, 누유 이 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2가지 중에서 확률 표집이 좀 더 잘 나오니까 확률 표집을 정리해 놓으십시오. 자, 누적 표집이 있습니다. 누적 표집은 눈덩이 표집이라 합니다. 자, 이것은 첫 대상자를 조사의 첫 대상자를 찾아서 조사하고 이 사람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대상자를 늘려가는 겁니다. 조사 대상자를 늘려가는 방법. 자, 이러한 것들이 이제 누적 표집이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첫 대상자를 이제 소개받아서 내가 이걸 이제 조사했어요. 이 사람을. 그러면 그 사람이 또 다른 소개해주고 또 다른 사람이 소개해주고 해서 눈덩이를 굴리듯이 점점 더 대상자를 늘려가는 방법이에요. 이거는 비확률 표집은요, 무작위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인위적으로 하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하는 것이 바로 비확률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를 보시면 무작위 들어가 있어요. 또요, 무작위 들어가 있어요. 또 여기도 뭐예요? 무작위 들어가 있어요. 여기도 뭐 들어가 있죠? 무작위 들어가 있어요. 무작위로 들어가면, 무작위가 들어가면은 확률 표집이 되는 겁니다. 랜덤으로 뽑으면. 자, 두 번째, 유의 표집입니다. 자, 유의 표집은 연구자가 주관적으로 판단해서 연구 목적에 맞다 그러면 의도적으로 표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연구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해 연구 대상자를 의도적으로 표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판단 표집, 의도적 표집이라고도 해요. 의도적으로 표집한다. 지금 다 무작위란 말은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세 번째, 임의 표집입니다. 자, 임의 표집은 우리가 이제 그 편의 표집이라고 해서 컨비니언스 샘플링인데요. 쉽게 말하면 길거리 표집입니다. 표본 틀이 없이, 표집 틀이 없이 가장 쉬운 방법으로 표집하는 것입니다. 표집하는 것으로 길에서 만난 사람을 표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죠. 표집틀이 없어요. 길에서 만난 사람 누굴 만날 줄 알고 표집틀이 있겠습니까? 표집틀이 뭐냐면 모집단의 목록을 말하는 건데 없어요, 그게. 그리고 가장 쉽습니다. 길거리에 와서 만난 사람 그때 받는 거니까 표집하는 것으로 길에서 만난 사람을 표집하는 방법이다. 자, 마지막 네 번째, 할당 표집이 있습니다. 자, 이 할당 표집은요, 이쪽에 있는 층화 표집과 연관성이 있어요. 층화 표집은 2개 이상의 동질적인 그룹을 만들어요. 대학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만들어서 각각에서 무작위로 뽑는 거예요. 근데 이 녀석은요, 인위적으로 뽑는 겁니다. 그래서 이 층화 표집의 내용에서 무작위를 인위적으로 바꾸면 끝나요. 동질적인 집단으로 구분한 후 2개 이상이 구분되겠죠. 구분한 후에 각각으로부터 인위적으로, 연구자가 아는 사람만 인위적으로 표집하는 방법입니다. 그게 바로 할당 표집이라고 말해요. 자, 그림을 그리면 1, 2, 3, 4학년이 있다. 그러면 동질 그룹이잖아요, 다. 1학년이 있고 2학년이 있고 3학년이 있고 4학년이 있으니까 2개 이상의 동질 그룹으로 나눴잖아요. 각각으로부터 무작위로 뽑으면 랜덤으로 뽑으면 층화가 되는 거고, 자, 인위적으로 뽑으면 대학 교수가 아는 사람만 뽑았어. 1학년 아는 사람, 2학년 아는 사람, 3학년 아는 사람, 4학년 아는 사람 뽑았다. 그럼 이거는 할당 표집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고요. 이 개념만 아시면 돼요. 어차피 제가 이걸 써드릴 수밖에 없는 게 실기 때문에 써드리는 거예요. 실기가 아니면 이거 그냥 대충 이렇게 그림으로 설명하고 교재 잠깐 중요한데 보고 넘어갈 수 있지만 이 답안이 있어야 돼요. 이 답안이 있어야 여러분들이 표집 방법에 대해서 시험에 나왔으니까 또 등장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비확률보다는 확률 표집이 더 많이 나왔으니까 확률 표집의 4가지 종류를 쭉 작성하셔야 점수를 취득할 수 있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이것을 노트를 잘 해놓으시고 자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교재에 있는 내용은 여러분들에게 맡기겠습니다. 저는 큰 틀에서 중요한 포인트를 잡아드렸으니까 여기 있는 내용들을 잘 노트에 적어놓고 여러 번 읽어주시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교준의 종류, 이것도 엄청 잘 나오잖아요. 2차 실기에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예요. 교준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